네, 21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네, 전국 투표율과 전망,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한 4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고요. 공식 선거 운동 기간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시간이 온 건데요. 먼저 이번 대선의 선거 운동과 여러 가지 전반적인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조기 대선이라서 2달 동안밖에 지금 기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후보들을 검증하고 평가할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원 커피 원가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호텔 경제론, 거북섬 발언,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유시민 씨의 어떤 설화들까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평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어떤 과거 자통당 시절의 인연이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네거티브 이슈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두 후보들이 어떤 삶의 궤적을 밟아왔고 두 후보들이 당선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정책과 공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양 세 후보 모두가 조금은 아쉬운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조기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가 또 없기 때문에 거의 당선 의결 직후부터 거의 직무를 시작한다라고 봐야 할 텐데 그런 예.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저희 이제 언론들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감시하고 좀 잘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도 공감하는 것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치열했던 선거 운동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경청 투어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공식적으로 선거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중요했던 지점은 시작은 광화문에서 하고 마무리는 여의도에서 했다라는 점이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에 이 광화문에서 그리고 여의도에서 계엄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이 국민들의 목소리가 모였던 장소에서 시작과 끝을 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번 대선의 의미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거임을 그리고 내란 종식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선거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마지막 연설 유세 연설도 들었습니다만 초지일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로 일관을 했고요.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과거 어떤 극단적인 발언들을 했던 것 혹은 왜곡된 역사 인식과 관련한 발언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되는 선거운동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5월 16일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론이 난 이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판결과 관련해가지고 8대0 만장일치는 공산국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김문수 후보의 인식이 결국 윤 전 대통령과 여전히 절연하지 못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선거의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고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정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선거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께서 투표소를 찾아가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투표율은 과연 어느 정도가 될지 이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투표율이 실제 이제 선거 결과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텐데 사전 투표율이 이번 대선에 29일, 30일 사전 투표율이 34.74%로 지난 대선에 3년 전 대선에 36.93에 미치질 못했어요. 예. 그런 걸 보면 지난 대선이 77.1%였기 때문에 좀 낮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봤는데 지금 아침 6시부터 시작된 오늘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낮았던 영남권에서 또 수도권에서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걸 맞습니다. 본다면 75% 이상 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만 놓고 보면 지난 대선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 몇 시간의 추세가 상당히 높은 걸 보면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도 높을 가능성까지는 모르겠지만 75%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투표율이 그냥 마저 말씀드리면 사전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도 36.93보다도 높았더라면 40% 또는 그 이상 같더라면 민주당은 또 상당히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는 않았죠. 또 오늘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오늘 본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도 높다. 그러면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의심으로 이제 본 투표율에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높다면 또 국민의힘 또 보수 진영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것 아닌가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제 사전 선거의 투표율은 이제 호남 지역이 높았고요. 영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 투표까지 진행이 되고 최종 투표율이 이제 결집이 되면 변수가 이제 보수층이 이제 결집으로 좀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호남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는 어떤 보수 진영 내에 좀 만연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선거 부정선거론 소위 그런 불신들도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불신들을 스스로 좀 부추기는 듯한 그런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가 또 가장 크게 불거졌었지요. 급기야는 지난 총선 때 그 카운트되지 않았던 투표지까지 발견되게 되면서 이게 사전 투표제 자체가 지금 선관위 역량으로 운용 가능한 시스템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엔 참여하지 않았지만 본 투표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많은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를 중심으로 TK, PK 지역에서 지지세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더군다나 또 이제 박성민 그 최고께서는 이번 선거가 내란 종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 많은 국민들께서 이 야당의 폭거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게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 국민의 고관여층화란 표현을 수차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신 분들이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아는 단순한 선악구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들을 누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가 그런 의지들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나간 사람이 되었지만 앞으로 이제 오늘 결정된 정권은 5년 혹은 그 이상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견제 심리와 여러 가지 이 작용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보수층에서 이제 사전 선거에 대한 부실 관리 좀 의구심을 보이는 부분에서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최종 투표율의 변수는 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최종 투표율의 변수라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뭐 투표율 전부터 감지되던 현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뭐 여론조사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결국 점점 투표율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박빙이 되는 것이 아니냐, 치열한 승부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내부에서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 과정이 굉장히 혼탁했고 내부에서 굉장히 큰 상처가 나다 보니까 이게 보수 진영의 지지층들이 갈라지는 효과들이 좀 있었던 거고 더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보수를 지지한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이른바 샤이 보수와 쉐임 보수들이 만들어지는 현상들이 이 불법 비상계엄과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선거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분명히 지지하는 쪽을 한 번은 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판에 종국에는 결국에 보수 지지층들이 어느 정도 결집하는 흐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 부분이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사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TK 지역에서 얼마나 투표율이 올라가느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본 투표에서 그동안 사전 투표에서는 굉장히 이 TK 지역이 낮고 사전 투표율이 낮은 것이 종국에는 사실은 투표할 의지 자체가 좀 없는 상황인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 보수층이 굉장히 좀 샅샅이 분열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도 동시에 그것은 유감스럽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보수 지지층 안에서도 계속해서 분열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지지층이 모일 수도 있는 것이고 흩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주목해봐야 될 것은 이 영남 지역에서의 투표율이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이 부분을 주목해봐야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투표율을 보고 나서 이게 결국에는 보수 진영의 표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으로 쪼개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온전히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중에 이제 10시 기준 투표율도 집계가 됐는데요. 13.5%가 나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구 지역에서는 17%를 보이면서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투표율이 계속해서 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래픽으로 현재 투표율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10시 기준으로 13.5% 집계됐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어제 후보들은 파이널 유세를 펼쳤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목소리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재명이냐 아무개냐의 대결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내란 세력 간의 정면 대결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내일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방탄 괴물 독재를 막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게 하는 그날이 바로 내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범보수 세력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보수의 태동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후보들의 목소리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세 분께 어제 피날레 유세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의도에서 마지막 유세하고 라이브 방송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이제 여의도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 내란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였던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보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었던 마지막 유세였고 이번 선거의 성격을 명확하게 설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한번 메시지를 내면서 그것도 정광훈 목사의 집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면서 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부정선거 다큐멘터리를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은 파면당했지만 본인의 행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 치러지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땅에 떨어지고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 그리고 국민들이 받은 트라우마와 이 상처를 극복하는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선거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호소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시청 앞에서 경선 주자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파이널 유세했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의 실책으로 지금까지 좀 집권을 해온 경향성이 있죠. 이번에도 자신들이 집권해야 될 이유를 밝힌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적폐청산, 뭐 심판, 단죄에 이어서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위 안티테즈의 형태로만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장식을 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결집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전혀 다르게 홍준표 전 시장을 제외하면 모든 4강 경선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였거든요.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의 모든 가족, 일가족들도 무대 위에 올랐었고요. 심지어는 민주당의 정말 거물급 인사라고 당 대표까지 지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까지 정말 장시간 유세 현장에 자리를 지키면서 괴물 독재 국가를 막아야 한다. 라고 절박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만 보더라도 어떤 이재명 후보의 단독으로 유세를 진행하고 메시지를 내는 것과는 좀 차별화되는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 시대 정신이 국민 통합과 이 상처받은 국가의 그런 시스템들을 치유하는 것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유세 현장의 그런 장면 그 자체가 국민들께서 누가 더 통합에 적합한 후보인지를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피날레 유세를 했고요. 마지막 유세에서 이제 보수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는 호소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세 명의 주요 후보의 유세 최종 유세지 성격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내란 종식. 그래서 중도를 견인하면서 이 선거의 성격을 이제 부각시킨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서울에서 이제 이재명 포비아를 강조한 거죠. 괴물 독재 국가 이야기를 하면서 유시민 이 작가의 또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서울 지역이 지난 대선에도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 준 장소거든요. 그런 만큼 여성 또 주부층을 공략하는 그런 이제 이 또 선거 메시지를 또 보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는 말 그대로 TK를 왜 갔을까? 오히려 학생 식당을 한 번 더 찾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대선이 끝나더라도 일종의 잔상이 남을 수가 있는 것이 TK가 보수의 아성이지만 여기서 이준석을 선택해달라.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시대 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그래도 보수 성향이 강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면서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다음 차후까지도 이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를 이준석 후보는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판세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깜이 기간 전에 이제 여러 여론조사들이 나왔고 저희가 이제 MBS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그때 있었던 추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렇죠. 그럼 이제 네 글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변했을까? 그런데 이제 이 꼭 추세를 이제 지금 우리 화면으로 또 보여주실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거의 40%대 중반과 50%에 가까운 정도로 이제 굳건하게 굳히기 전략이에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변화가 없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는 6%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32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말풍선을 단다면 더 올라갔을까? 그건 모르지롱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는 10%까지는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삼자 구도라기보다는 양자 구도 성격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지난 이 92년 대선 이후에 공표 금지 직전에 1위가 바뀐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식이 불변하느냐?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뭔가 큰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공표 금지 기간 중에 아주 큰 변수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하나 꼭 굳이 꼽으라면 유시민 작가의 이제 설란정 여사에 대한 직격인데 과연 이게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이제 설화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판을 바꿀 만한 정도였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투표율도 봐야 되겠지만 과연 이 지지율이 이전의 대선에서는 변한 적은 없다. 1위 후보자가 바뀐 적은 없다. 다만 이제 궁금증을 가진다면 변했을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예. 이제 국민들께서 깜깜이 기간에 얼마나 이제 지지층 표심이 변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전에 언급해주신 부분 말고도 주말간에 뭐 짐 로저스 회장 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지지율 변화가 좀 있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지율 변화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었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갔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보자 토론의 마지막에 굉장히 큰 말실수를 했고 그것이 어떤 성폭력적 표현을 재현함으로써 유권자들의 굉장한 질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사실 득표율의 포인트는 두 자릿수가 되냐인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보면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이 두 자릿수를 만드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투표의 어떤 추이라든지 득표의 추이가 사실은 좀 주춤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았을까. 그 예. 발언의 그 여파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도 어떤 본인의 발언에 대한 어떤 사과라든지 반성하는 모습이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여전히 본인의 발언이 정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듯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왔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좀 리스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많이 다뤄지고 있는 논란인 이 리박스쿨과의 연관성, 그러니까 리박스쿨이라는 단체가 조직적으로 댓글 공작원을 모집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 우호적인 댓글을 달고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라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 공작 부대와 이른바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 인연을 리박스쿨의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었고 이 두 사람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있는 그런 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었고 여러모로 지금 뭐 교육부와의 연관성, 뭐 윤석열 정권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보수 진영 전반적으로 큰 리스크가 하나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뭐 민주 진영에도 사실은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만 뭐 여러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발언에 대해서 경계령을 내리기도 했고 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이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민주당 내에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 인사나 선대위의 주요 인사가 했던 발언들이 설화가 되는 일은 사실은 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리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세 후보 모두 네거티브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깜깜이 기간 동안 각 후보별로 어떤 지지율 변동이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저희는 일단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접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번 주말 동안에도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만 아까 박성민 그 부대변인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죠. 이준석 후보의 방송 토론발로 시작된 소위 이재명 후보 장남 관련된 논란들이 많은 언론들의 그런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요. 좀 국민들의 관심을 자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실체적으로는 그런 부적절한 연예인에 대해서 성적 대상화 발언을 했고 707건의 좀 상습 도박 혐의로 실제 법원으로부터 약식 명령을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기도 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젊은 여성층에게는 이준석 후보 발언도 부적절했지만 그런 발언을 실제로 했던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장남은 책임이 없는가 이런 당연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유시민 씨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동권 세대의 뒤틀린 학력주의와 어떤 여공 출신들 과거 학력적으로 차별받았던 우리 어머니 세대 여성들에 대한 좀 총체적인 비하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노동자 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과거 소위 민주당의 주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어떤 분노를 살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충실히 지지율에 반영됐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 지난 대선에서도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포인트 이상 승리를 확신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지표상으로도 리드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깜깜이 기간을 지나서 1%포인트 미만까지 좁혀지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누가 더 절박한 심경으로 투표장에 나오느냐가 결과를 바꾼다라고 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시라 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연령별 지지율 추이를 좀 또 살펴보면요. 이재명 후보는 4050 세대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60대 이상 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어떤 연령별 어떤 이제 지지율 이런 부분들은 투표 결과에 어떤 영향을 좀 주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지난 대선에서는 이제 연령별 영향이 컸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대선은 2030 MZ 세대가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않은 이른바 부동층, 스윙 보트 성격이 강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에는 이른바 세대 포이론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2030 세대와 60대와 70대가 이 70대 이상이 결합이 돼서 한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윤석열 후보가 0.73%포인트 차이지만 당선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2030 세대를 주요하게는 이준석 후보가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이른바 연령대별 임팩트,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임팩트, GI 변수는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변수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냐면 바로 OI, Occupation Impact. 그러니까 직업별 오히려 영향력이 더 커지는 그런 선거가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 커피가 나왔죠. 또 호텔 경제학이 나왔죠. 이건 단순히 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 또 블루칼라 역량, 이준석 후보는 또 학생을 겨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대선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연합뉴스 TV에서도 투표를 알려드리고 있지만 지역별 투표이지 직업별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렇죠. 언제 하느냐? 출구조사 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선보다는 직업별 투표율이 중요하다. 자영업, 블루칼라, 또 주부청, 또 젠더로 보면은 성별로 보면 여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오히려 지난 대선의 이 연령대별 영향보다 이번에는 RI, 리저널 임팩트가 더 강한 건데 이것도 이제 출구조사를 보면 알 텐데 이번 대선은 경기다 경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후보 3명이 주요 후보 3명이 다 경기와 관련돼 있어.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경기지사 출신이죠. 이준석 후보 경기도 지역구죠. 예. 유권자가 가장 많죠. 또 자영업과 이 직업 분포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예요. 또 반도체도 경기도예요. 다 경기도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영향. 그러니까 오히려 직업군과 지역별 임팩트가 영향이 더 많은 것이 이번 대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좀 짧게 여쭤볼게요. 중도층 표심도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저희가 잠깐 그 네거티브와 관련된 질문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도층 표심도 되게 결정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성유미에게 중도가 누구예요? 중도를 보면 아무도 답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선거에서의 맹점인 거예요. 허점인 거죠. 중도를 몰라. 중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중도가 공략되고 중도가 변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중도가 누구냐면 이번에는 직업이에요. 자영업. 힘들잖아.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 경제 계층 구조로 보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더 하층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이들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중도층화 전략이 이번에는 이른바 중도 공략이 되는 거죠. 이른바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전략.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오히려 직업 계층으로 보면 블루칼라. 그래서 유독 이번에는 소상공인 정책이 많이 나왔죠. 예, 사실 예. 정책을 좀 다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정책들이 많아. 우리 연합 뉴스 인포맥스를 보시면 압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 자꾸만 허점이 생기는 이유가 중도 그러니까 중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도가 사실은 애매모호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대선의 성격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도보다는 중산층보다는 직업별로 자영업, 아야야 힘들어, 블루칼라도 힘들고 이런 이 학생들도 이제 취업 때문에 하나의 직업군으로 분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이들이 사실은 더 중도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번 대선은 중도를 바꾸기가 왜? 이들은 이미 구도로 결정이 돼버렸거든요. 탄핵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중도를 변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들도 공략 지점을 주로 직업군별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의 중도의 특징, 규정까지 함께 들어보셨는데 저희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은 여기까지 함께하고요. 인사를 먼저 좀 드리겠고 저희가 대담은 계속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